오늘의 상영작 어떤 영화죠? 오늘은 2007년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인데요. 밀양. 이 영화는 신혜라는 인물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남편 고향인 밀양에 내려왔다가 안타깝게도 유괴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밀양은 유괴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 유괴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괴를 당한 그 가족, 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지선 시네마인드 오늘의 상영작 밀양 함께 볼 첫 장면은요. 신혜가 학원에 간 준이를 데리러 가는 씬입니다. 피아노 학원은 서울이 더 잘 됐던데요. 저 피아노 학원 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밀양이 좋아서 살려온 거예요. 내 아빠 고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주위 말로는 아빠가 안 계시다 하던데. 교통사고였어요. 집 짓고 살 거예요. 좋은 땅 혹시 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좋은 땅요. 한번 알아보죠. 잠깐만요. 아이고. 꼼짝 말고 있어. 아니 무슨 범죄자 연행하듯이 저렇게 너무 무서워. 쥐잡듯이. 이때만 해도 학원 원장이 준이를 납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다시 이 장면을 보니까 진짜 저 백밀러로 보이는 그 저 눈이 좀 뭐가 있네, 뭐 약간 쎄하네. 그렇죠. 응. 그 전도연 배우는 이렇게 그 앞에서 잡는데 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면을 잡는 게 아니고 백미러를 통해서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이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굉장히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밀양에 왜 내려오게 됐는지, 뭐 남편분이 안 계시다고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이제 저런 거는 범죄의 어떤 타깃으로서 그 상대의 취약점을 이제 간파하는. 그래서 배경 정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 얘기를 하니까 특히 그 순간의 표정이 맞아요. 웃으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난 후에 정말 그 순간적으로 표정이 이렇게 싹 냉기가 흐르는 맞아요. 그 장면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차갑게 변하고 나서 딸을 발견하고 갑자기 막 애를 막 밀어 넣더니 너무 다그치잖아요. 전화할 때 제일 싫은 건데 저게. 그 딸아이의 태도가 굉장히 주눅 들어 있잖아요. 약간 한두 번 당한 느낌이 그렇죠. 아니었어.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 정서적 학대잖아요. 너무 폭력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제 저 같으면 저 장면을 보고 내가 이 어린이집에 우리 애를 계속 보내도 되나를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저렇게 딸한테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어린아이들한테는 얼마나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 그 원장에 대한 힌트를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밀양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길 바랬던 신혜는 늘 웃는 얼굴로 이웃들을 대하면서 어떻게든 밀양이 좀 잘 적응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뿐인 아들 준이가 사라지죠. 진짜니? 여기 아주 강력하게 팍팍 당기는 느낌. 요거 신기한데요? 준 여기 있어? 여보세요, 준? 예? 그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기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저기
우리 쥐 좀 무사하게 돌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취했어. 준이가 유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신혜가 바로 종찬에게 뛰어갔어요. 아 근데 저는 답답하긴 했어요. 아니 기껏 갔잖아요. 그리고 종찬이 이제 본인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그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줄 사람인 게 명확한데 기껏 종찬한테 갔는데 왜 문 앞에서 돌아갔는지. 참 복합적인 마음으로 돌아섰을 텐데 일단 신혜의 성격을 보면 그 처음에 피아노 학원 열었을 때 종찬이 상장 액자를 들고 와서 맞아요. 걸어주잖아요. 그랬더니 신혜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애들이 많이 오든지 말든지 김 사장님이 신경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잘 못 받는 성격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혜의 대사 중에서 아니 저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혼자라고 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대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뭐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협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도움을 정말 요청하고 싶지만 그런 협박들은 사실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돌아서서 오지 않았을까. 근데 신혜가 밀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아이가 유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유괴범 프로파일링이 사실 가능한 몇몇 지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몇 장면들을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처음에 그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기 직전에 네. 전화 걸려서 신혜가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어요. 그런 식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끊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러면 이 유괴라는 드문 일과 이 전화 이렇게 우연히 계속 겹쳐지면 이거는 필연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연히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고 일부러 어떤 신혜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당연히 신혜의 휴대폰 번호를 아는 사람이 걸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본다면 신혜가 이날 회식이 있다는 거, 외출한다는 거, 이걸 지금 알고 건 건가? 라는 것까지도 사실 의심해볼 만해요. 되게 큰 단서가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네. 그 신혜가 이제 집에 갔잖아요. 집 안에 이제 광경을 쫙 카메라가 이제 보여주는. 여기 아주 강력하게 팍 당기는 느낌. 요거 신기한데요? 준 여기 있어? 혹시 거기서 어떤 장면 좀 기억나세요? 그 기린 키 재는 거 있어서 난 예전에 저런 거 없어서 벽에다가 엄마가 연필로 하고 지워야 된다고. 근데 워낙 뚝뚝 크니까 이게 막 보였던 딱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TV가 켜 있던 거. 켜 있었어요. 그 안에 외부 사람이 침입해서 폭력적으로 집안의 물건을 부순다던가 이러는 적이 사실 없어. 없죠. 결국은 준이를 아는 사람이 아이와의 몸싸움이나 이런 것 없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닐까에 그 면식범 쪽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전화가 오죠. 무서운 건 뭐냐면 신혜가 집에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 타이밍이 와 어이구야. 혹시 어민이 신혜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지금 전화를 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만 있으면 단순한 의심일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장면에 또 신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오는 장면이 또 있어요. 와, 닭살 돋았어. 그러네. 그래서 아 지금 신혜의 움직임을 보고 있지 않나. 거기서 신혜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험금이요 그거. 남편 사업하다 빚진 거 다 갚고요. 남편이 사망해서 보험금이 나와서 신혜가 돈이 있다. 이 정도까지 깊이 있는 정보를 아는 사람은 확 좁혀지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네. 그 신혜가 돈을 놓고 올 때 사실 결정적인 장면, 힌트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방금 돈 갖다 뒀어요. 잘 가시오. 그냥 무심코 보면은 친구들하고 그냥 지나가는 의미 없는 장면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여러 번 보니까 그 원장 딸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신혜가 온 방향을 거슬러 가. 어머나, 거슬러 가. 어머나.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겹치면 필연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저 상황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치는 거는 사실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누구를 마주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찰 수사를 할 때 사실 저 정보는 정말 의미 있는 정보인데 보통 사람들은 경찰한테 말할 필요를 못 느끼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 왜냐면 이 안에서 그렇죠. 필터링이 되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유괴라는 상황 자체는 처음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원장이 그 쓰레기통에 놔둔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건 맞지 않나. 아, 딸한테? 네. 아, 진짜 몹쓸 아빠다. 다시 보니까. 그러네. 교수님 시선에서 언제 박 원장이 범인일 것이다라고 딱 확신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세한 순간이 그 사실 처음 본고차 안에서는 못 느꼈거든요. 영화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어느 장면이 또 있냐면 신혜가 회식할 때 원장이 옆에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네. 근데 거기서도 신혜랑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원장 표정이 새하게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그 땅 주인이시란 분이요? 땅 구한다더만은 좋은 땅 나오는 겁니다. 예, 아니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땅 주인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잘하면 곧 계약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오늘의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범인이 잡히고 난 그 뒷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준이 유기되면서 신혜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괴범으로 밝혀진 학원 원장 박도섭은 체포가 되지만 아이는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죠. 너는 눈물도 없나? 너는 눈물도 한 방 안 나와? 왜 그래? 서방 보내고 새끼까지 보내고 눈물도 없어? 가 엄마. 눈물도 한 방울 없어? 내가 왜 그랬을까요? 예? 경찰서에서 그 인간 만났을 때 왜 내 몸을 피했을까요?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데.
결국 준이는 돌아오지 못했고 그런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신혜가 울지도 못하고 거의 넋나간 표정으로 겨우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떤 장면보다도 더 뭔가 마음이 아팠어. 참 너무 힘든 장면인데 네. 저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남한테 강요할 때 그게 얼마나 폭력이 될 수 있나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피해자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겠죠. 그런데 피해자다운 모습이라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눈물도 안 나잖아요. 사실 얼마나 억울하고 그 장례식이라는 것도 사실 그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 상태에서 사실 겨우겨우 서 있는데 왜 너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왜 너는 안 우느냐라고 호통을 치죠. 이 감정의 단계, 순서 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엄청난 폭력이죠. 맞아요. 그런데 저 장면을 봤을 때는 많은 감정이 복합적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신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기대 못한 대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본인이 질문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요? 경찰서에서 그 인간 만났을 때 왜 내 몸을 피했을까요?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데. 내가 범인을 잡으면 진짜 죽이겠다. 근데 막상 박도섭을 봤을 때 그 경찰서에서 신혜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숨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유괴범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보면 내 아이의 삶과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며칠이 지속됐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물론 달려드는 유족들도 있을 수 있지만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본인도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저 씬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데 맞아요. 사망신 거르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신혜요. 신혜 씨 와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예? 막혀있는 마음을 뭉쳐있는 마음을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에 장례식장에서 억압했던 그 감정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를 찾은 신혜는 이후 종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혜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러면 좋아요. 아이 차를 이래 대놓고 존나 말이고 이거. 아이 진짜. 에 얼굴 안 봐야겠네 이거. 에? 이거 햄차입니까 이거? 아이 차를 이래 대놓고. 이거 어쩐 일입니까? 니는 어쩐 일이고? 나 이제 저 교회 주차 안내 좀 한다고. 교회 댕기나? 아 예. 뭐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캐스팅이다. 뭐 소주 한 잔 사주시랍니까? 김 사장님. 아유 신혜 씨 나오셨어요. 김 사장님은 왜 교회 나오세요? 신혜 씨 오해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고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 종찬의 사랑은 찐이다라고 느꼈어요. 사랑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왜 왔냐라고 시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시내가 의심을 하면서 맹세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종찬이가 대답을 안 하죠. 안 했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 그냥 하늘 쳐다보고. 아 종찬의 성격 같으면 굉장히 좀 떠벌릴 법도 한데 맞아요. 거의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는. 그래서 저 대사 저것도 여러 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비동사가 있고 두동사가 있죠.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근데 두는 뭘 하는 거잖아요. 비는 그냥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 믿음, 사랑 이런 거는 상태거든요. 두가 아니라 비군요. 그렇죠. 아하.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빌리브는 그 믿음이라는 상태지 내가 믿고 있는 중이다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신승훈 씨 노래도 I believe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I'm believing 이랬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찬이라는 사람이 가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맹세할 수가 있어요. 닭살돋았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볼 수도 있죠. 오, 신기하다. 자, 신앙을 갖게 된 신혜는 같은 교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교인들은 신혜를 위해 작은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혜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 교도소 면회 가려고요. 교도소? 용서해 주려고요.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난 하나한테도 마음이 걸리네. 마음으로 용서하면 된다 아닙니까? 근데 교도소 면회까지 가가 용서한다는 말까지 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거지. 뭐 신혜 씨가 성자도 아니고. 너무 안색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 표정.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 차입니다. 아, 눈빛이 달라졌어. 신혜 씨. 왜 어지러워? 없잖아. 신혜 씨. 진짜 저 장면은 봐도 충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근데 그 혼란이 이제 신의 표정에도 나오지만 본인이 믿음을 가져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처럼 상대방도 그랬다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기쁘지가 않은 거죠. 사실 얼마나 화나요. 그래서 이제 신혜가 기절하죠. 근데 우리가 신체 반응이라는 게 사실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눈물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적응적인 행동이에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니까 몸이 알아서 이렇게. 보지 말라고 이렇게. 그리고 기절을 하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때 의식을 이제 잃는 과정이거든요.
아예 그냥 여기서 차단을 그냥 블랙아웃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기도 해요. 와, 신비롭다.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 신앙의 힘으로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자, 근데 밀양도 원작으로 삼은 작품이 있는데 이청준 선생님의 단편 소설 벌레 이야기를 토대로 밀양을 만드신 거라고요. 그 단편 소설이 토대는 거의 이제 같죠. 유괴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서 그 유괴범을 만났는데 그 유괴범이 자신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아까 저 장면이랑 그렇죠. 근데 그 소설도 실제 사건에 모티브를 두고 창작된 소설이라는 거죠. 아, 너무 마음 아픈데 뭐 어떤 장도연 씨도 잘 아실 주영형 사건 아시죠? 체육교사 네. 알고 있죠. 체육교사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범인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 얘만 좀 양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주영형이 잡히고 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형 집행일이 되었는데 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표정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평온한 모습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모티브를 받은 소설, 또 그 소설에 또 모티브를 받은 영화, 이렇게 된 거죠. 뭐 범인은 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남은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신혜도 좀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이후 신혜는 기도회에 몰래 숨어들어서 기도회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등 자신만의 작은 복수를 신에게 하는데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결국은 자신을 해야 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밀양을 보는 지선의 시선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영화에서 종찬이라는 인물을 송강호 배우가 네.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영화를 여러 번 보니까 아 진짜 종찬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정말 진정한 사랑, 진정한 공감이 뭔지를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 씬이 있는데 신혜가 밤에 자다가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한밤중에 자고 있는 종찬한테 전화를 걸어서 깨우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여보세요? 예? 우리 준이 좀 바꿔주세요. 예. 신혜 씨. 예, 누가야?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교도소에 있는 놈이 왜 밤에 전화를 해? 신혜 씨가 꿈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종찬이 방 불을 킨 다음에 신혜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좀 전에는 제가 말을 잘못했다. 예, 신혜 씨. 조금 전에 말을 잘못했고요. 내일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마산교도소도 알아보고 경찰에도 알아보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지적 공감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이럴 것이다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걸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 이런 걸 이해하는 걸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인지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꼭 두 개가 같이 가지 않는데 저 장면은 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물론 교도소에서 저런 전화가 올 수 없다는 걸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시내도 어느 정도 냉정을 찾으면 알겠죠. 그렇지만 저 순간의 종찬은 시내를 위해서 있어주는 거잖아요. 시내의 마음을 받아들여주는. 그래서 진정한 공감과 수용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보면서 신의 입장이 너무 힘든 일이 계속 있고 막 정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위태위태한 모습인데 종찬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찬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를 저는 이제 생각해봤는데 시크릿 선샤인이 종찬 그 자체가 아닐까. 그래서 보이지 않게 시내를 비추는 따뜻한 빛. 그렇지만 시내한테 그 어떤 간섭이나 강요도 맞아. 하지 않는. 맞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게 빛이 들 때는 아 빛이 있다 감사하다라는 걸 못 느끼지. 근데 막상 없으면 부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종찬이네. 그래. 자 오늘의 지선 시네마인드 상영작 미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상영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댓글로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신 영화가 있어요. 바로 화차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화차를 왜 다시 봐야 하는지. 아,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냐거든요. 저 장면이 되게 소름이 돋았던 게 차영선 범행 패턴이 나오는 거죠. 왜 이런 걸 들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흘리지 않으려고 몇 모금 마신 거죠. 그녀의 모든 것은 실제 그녀가 아니에요. 병 감독님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